자,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바로바로 안 뜨는데, 자, 하늘에서 서울을 봤더니 이쪽이 지금 여의도예요. 여의도 구분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강 구간을 봤더니 일단 한강은 여기 봐봐. 비교적 곧게 흘러요? 아니면 구불구불 흘러요? 곱게 흘러요. 이 정도면 사실 뭐 구불구불 흐르는 것 같지 않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직선을 가깝게 흐르잖아. 말했던 것처럼 평야 지역을 흐른다 그래서 모든 하천이 자유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공유 하천은 규모가 작아야 돼요. 얘가 자유공유를 한다면은 과거 여기를 다 밀어버렸을 거 아니야. 여기 북한산, 여기 관악산인데. 왜 밀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한강처럼 큰 강들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비교적 곧게 흘러요.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강 흘러드는 여기 조그마한 하천 보이죠? 네. 이런 하천들이 옛날에 구불구불 흘렀던 거예요. 지금은 곧게 펴놓은 거고. 구분돼요? 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의도,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경기도 부천 쪽,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가 광명 쪽, 이 강을 경계로 서울과 경기도가 나뉘어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얘가 과거의 행정구역이 그 구불구불 흐르던 시절에 정해졌기 때문에 하천이 곧게 펴졌어도 행정구역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했었죠. 서울과 경기도는 땅값도 다르고 초등학교를 서울로 가느냐 경기도로 가느냐 9시에 등교하느냐 8시에 등교하느냐 많은 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소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디쯤 될 텐데. 아니 찾아보자. 여기 보면은 독산동이라고 서울의 행정구역인데 잠시만요. 서라운드라니? 그냥 넘어가자. 이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좋아요. 그래서 행정 지도만 보면 강의 이쪽이 당연히 경기도일 것 같지만 여기 중에 서울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학교를 다녀요. 그럼 이쪽에 있나 볼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다른 여기는 서울이야. 불쌍하다. 부천이에요, 쌤? 아니요, 이거 광명돌. 우리가 여기 광명이랑 조금 멀어서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 행정구역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강이 구불구불 했을 때 그 흔적이. 그다음 여기 한강이 물길을 자주 바꾸는 건 아닌데 큰 홍수가 나가라 그러면 일부 살짝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또 어떻게 남아 있냐면 여기가 큰 공원이거든요. 석촌호수. 야, 여기가 무슨 공원이냐면 올림픽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체육관들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이고 그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거든요. 여기 봤더니 얘가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고 여기가 제2 롯데월드 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이게 석촌호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석촌호수는 우리가 롯데월드 가본 적이 있죠. 네. 참고로 난 가본 적이 없어. 아, 놀이공원 같은 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석촌호수 자리가 어떤 호수 자리냐면요. 과거에 큰 홍수가 나기 전에 큰 홍수가 나기 전에 한강이 원래 이 석촌호수 자리로 흘렀었어요. 한강이 흐르던 자리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한강이 자유공유하천 아니다. 그냥 물길이 큰 홍수가 나면 살짝 바뀔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한강 자리였었고 지금의 여기 잠실땅 있죠. 네. 여기는 옛날에는 강북이었었어요. 근데 1960년대가 70년대가 한강 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길을 인공적으로 위쪽으로 크게 내고 이 잠실 땅을 강남으로 붙인 거예요. 인공적으로 한 거예요? 인공적으로. 근데 여기 석촌호수는 과거 한강의 물길이었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가면서 놀이기구 타면서 자이로드로 타고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걸 너무 싫어. 설명 막 듣다가 이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훅 떨어지면 너네 그거 알아? 설명해.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기에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네. 이쪽이 남한 산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위 평탄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유기한 게 뭐 태백산맥 거기만 유기한 게 아니라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유기했고 동쪽에 많이 유기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고위 평탄면, 뭐 중위 평탄면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산 꼭대기가 비교적 평탄한 곳들이 남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에 산 꼭대기에 남한 산성이 있고 그 이렇게 성곽이 삥 둘러져 있으면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병자호란 때 괜히 거기로 이렇게 사람이 그 왕이 간 게 아니거든. 거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을 탔을 때 남동쪽을 바라보면 산이 볼록볼록한 게 아니라 비교적 평탄한 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남한산성이. 그럼 저기가 유기 때문에 형성된 고위 평탄면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뚝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걸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뭘 맞아 죽어. 그럴 수 있지. 자, 아무튼 거기까지 했던 거고 우리 석호 할게요. 석호. 네. 자, 석호는 이것도 그냥 세계지 시간에 배웠던 거기도 하고 위성 사진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니까 설명하고 지도 보면서 설명할게 한꺼번에. 뭔 소리냐? 앞에서 나는 그러니까 잔디 깎는 소리, 잔디 깎는 소리. 잔디가 어그로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낙엽 날리고. 야, 지금 짜증이 나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하나 조용히 땅이 해라. 자, 자 볼게요. 자, 이제 석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석호 일단 포인트는 얘는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형성되는 지역.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했다, 기온이 올라갔다, 후빙기 때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과거에 물이 빠졌을 때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기 힘드니까 현재 만약에 지금보다 해수면이 더 상승하면 해안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걸 보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모습을 봤더니 산이고 여기는 지금 평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계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조그만 계곡도 있지만 비교적 큰 계곡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되면 여기는 물에 안 잠기겠지만 바닷물이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겠죠. 네. 그렇잖아? 자,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원래 계곡이었던 곳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만으로 바뀐다. 만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만으로 바뀐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시작된 하천이 동해로 계속 모래를 공급하면 이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계속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으로 바뀐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닷물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육지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떠내려오던 지금 그 사빙이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면 연안류는 계속 흘러가니까 바다로 이렇게 삐죽이 삐져 나와가지고 계속 흘러가요. 확장돼 가요. 이게 확장돼 가던 모래가 반대편에 가서 닿게 되면 만의 입구를 막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만이었지만 사주에 의해서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주에 의해서 바다랑 분리돼서 호수가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호수를 원래는 바다였으나 바다와 분리된 호수를 석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석호의 정의예요. 됐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석호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진에 설명했던 건 조금 더 이걸 보고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제 석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는 원래 계곡이었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서 물이 흘러오는 거죠. 네. 하늘하늘 원래 하천이었던 곳이니까 그러면 석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천에서 계속 물이 흘러들면서 흙과 모래가 계속 떠내려오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안쪽부터 점점 메워지다가 결국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흙과 모래에 의해서 다 메워지게 돼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수심은 점점 얕아진다. 자연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워지는 여기 부분은 해발부가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물이 뭔가를 운반해가지고 쌓아두는데 뭐 해발부도 막 50m, 100m 막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호수가 메워지는 정도지 거기에 높은 언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우고 다시 보면은 여기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래는 계곡이었다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으로 바뀌었다가 그 만 입구에 여기 사주가 만들어져서 석호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석호가 다 메워져가지고 이렇게 평야가 생긴 거야. 이해되죠? 됐어? 근데 여기는 지금 어쨌든 다 메워져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메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석호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할게요. 떠라. 좀 이쪽으로 갈까? 저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자, 여기 보고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밑에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밑에 봤더니 여기가 지금 산간 지역이고 당연히 강원도 동해안 쪽은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산과 산 사이 원래는 계곡이었으나 얘가 석호로 바뀐 다음에 여기가 메워져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생겼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얘의 규모가 크면 여기에 도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해안 쪽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평지다 보니까 평지가 중요하잖아. 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밑에까지 해가지고 다 메워져 버린 거고 여기 위에는 지금 석호가 메워져 가는 중인 거예요. 자, 봐봐. 지난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모래가 이동해 오고 이 모래가 안쪽으로 날리고 그러다 보면 이 사주가 되게 규모가 커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만큼이 250m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주의 규모가 250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주고 사주의 가장자리 부분에 지금 사빈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하고 사빈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크면 사빈, 여기는 사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사주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호수가 있죠. 근데 여기 봤더니 이쪽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하천이 흘러들면서 여기가 점점 메워지고 있는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얘기잖아. 됐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세계지 시간에 강조했던 게 석호에 있는 물은 바닷물에 가깝다 아니면 소금기가 없다. 소금기가 있다. 그래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이 계속 흘러오니까 이 물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 사주는 당연히 완전히 막혀 있을 수가 없죠.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자,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면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안 보여요. 많이 안 보이죠. 와이파이가. 자, 우리 인터넷 환경을 좀! 하나, 둘, 셋.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딱 필요한 데는 안 보여줘. 그니까. 자, 다시 보자. 자,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보면 물이 당연히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주는 완전히 막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열려있으면 여기 당연히 넘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계곡에서 물이 충분히 많이 흘러오면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여기가 민물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비가 여름에는 많이 내리지만 다른 계절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얼마든지 여기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 물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여기는 바다만큼 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기가 꽤 많아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여기를 A라고 표시하고 여기에 있는 논의 농업용수로 이걸 이용한다. 안 돼요. 안 된다.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 여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석호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석고가 메워져서 그 땅에 논을 지으면요. 땅에 소금기가 많아서 안 나. 당연히 이제 곧바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간척지 있죠. 네. 간척지도 이게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제를 막은 다음에 곧바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한 10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을 계속 퍼내고 하다 보면 소금기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하지 곧바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고요. 이제 좀 큰 석호가 메워진 곳을 한번 봐볼게요. 자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봤던 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지금 여기 어두운 데 지금 이렇게 산이잖아. 근데 산인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에 지금 도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큰 석호가 있던 도시예요. 아. 지금 강원도에 이렇게 동해안 쪽에 이렇게 큰 넓은 도시가 있다는 얘기는 평지란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맨날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 여기에 지금 평지가 원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평지는 나중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km네. 1k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km쯤 되겠네요.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릉이에요. 그럼 강릉도 원래 그 자리. 그치, 강릉은 원래 석호였던 자리인데 석호가 메워진 곳에 강릉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해안 단구.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그 석호가 메워져서 생긴 이 해안 평야는 동해안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전이니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뭐 애들이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알고 보면 재밌으니까. 근데 메워지는데 얘가 얼마 정도? 얼마나 걸리냐면 자 이게 강릉에 있는 그 유명한 석호 얘가 그 경포라 그랬었죠. 경포호. 그 경포호도 보면은 얘는 지금 다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시대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 경호가 조선시대에는 이것보다 한 2배 가까이 컸대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많이 메워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릉하면 되게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이 경포 되게 유명하죠. 경포 해수욕장. 근데 만약에 이 호수가 메워지면 사람들이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안 찾아요. 안 찾아가죠. 실제로 이 강릉 경포는 정식 이름은 경포거든요. 자 여기는 2년에 한 번 정도 일부러 강 바닥을 긁어내요. 아. 호수가 없어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저께 여기 가서 물을 먹어보겠다 그랬잖아. 먹지 마세요. 2년에 한 번씩 긁어내기도 하고 이게 물이 잘 순환이 안 돼서 겁나 더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이걸 먹으면 아마 여러분들 속이 썩어버릴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먹지 마. 그냥 가서 선한 얼굴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가 석호고 여기에 있는 줄이 약간 짭조름하다라면서 옆 사람을 시키세요. 네가 먹어보지 말고 같이 놀러갈 친구한테 한번 먹어봐. 되게 짜다고 시키시라고. 물고기 못 살아요. 자, 물고기는 당연히 조금이 살죠. 자, 근데 저기 막혀 있는데 어떻게 물이 흘려요? 이거 다리예요, 다리. 아 다리예요? 아니 완전히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뚝이 아니라 그 아. 학교에 들어가면 다리처럼 보이죠? 아우 진짜 다리 막 자 이거 다리처럼 보이죠? 네. 도로가 놓여있고 밑에가 연결돼 있어요. 아. 됐죠? 우리 이야기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석호의 분포 같은 거 이야기 다 했고요. 네, 지형도와 이용도 이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건 지형도를 봤더니 좀 낯이 익지 않아요? 아까 거기. 아까 거기야. 아 경포예요? 아니야. 경포 말고 아까 밑에는 완전히 메워졌던 곳이고 아. 위에는 지금 메워지고 있는 중이라 그랬었잖아요. 아. 자 참고로 이 호수의 이름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송지호라는 호수예요. 송지호야. 시호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지 시간에 나오는 이런 지형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 일부러 다 찾아봤었어요 옛날에. 찾아봤더니 이름이 송지호더라고. 됐죠? 읽어보면 뭐 내용이 쉬우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갯벌도 마저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네. 자, 우리나라 갯벌은 당연히 되게 많고, 자 갯벌을 만드는 힘이 뭐였죠? 조류. 그 갯벌에 있는 그 점토는 어디서 공급된 거냐면 하천에서 공급된 거. 그런 조차가 커서 조류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는 갯벌이 넓게 발달하는 거고, 조차가 작은 강의 하구 지역에서는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그 정도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갯벌은 여기 지형도처럼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해안선은 간조대 해안선이에요? 만조대 해안선이야? 간조대요? 만조대야? 만조대. 그래서 만조대와 간조대 사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자, 이게 선은 안 그어져 있지만 여기까지만 지금 갯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조대 해안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 부분이 갯벌인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사빈. 그 다음에 바다랑 전혀 상관없는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점이 찍혀 있으면 사구.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 다음, 이 지형도 보고 마저 설명을 더 할게요. 자, 그럼 갯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갯벌 자체의 가치가 높다라고 알게 됐기 때문에 간척사업 같은 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간척사업을 하는 곳은 정말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라, 만조 때는 바다가 됐다가 간조 때는 육지인 곳 있죠. 그게 갯벌이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표시가 제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얘가 하천 옆에 있으면 인공제방. 근데 얘는 지금 바닷가에 있죠. 얘가 조류를 막기 위한 제방 방조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제방을 쌓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지금 논 같은 거 있죠. 네. 여기는 과거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다 제방을 쌓고서 여기다 흙을 메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만 해가지고 육지로 바꾸는 거. 이게 지금 간척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닷가에 이렇게 제방 표시가 있고 그 안쪽에 논 표시가 있다. 아, 얘는 간척 사업을 한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역간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역간척.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의 가치가 별로 없고 논으로 바꿔야 좋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선진국에서는 간척 사업한 곳을 일부러 다시 바다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여기 뚝만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시 갯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역간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거든. 물론 그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지금 이게 논이 생긴 거죠. 간척 사업을 했으니까.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쪽에 봤더니 저수지가 있죠. 물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직선이 있죠. 자연 상태에서 직선은 없다. 지형도에 나오는 모든 직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뚝을 쌓고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 저수지예요. 석호랑 다르죠. 석호는 자연적으로 생긴 거, 얘는 인공적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봤더니 얘도 갯벌 바로 옆인데 염전 표시가 있죠. 자, 우리가 지형도에서 염전은 바둑판 모양으로 표시를 해요. 그 염전이 바닷물을 끌어들였다가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곳이잖아. 그럼 여기도 되게 쉬운 거예요. 원래 갯벌은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뚝을 쌓고서 그냥 바닷물 들여왔다가 쭉 그 수문을 막은 다음에 물 증발시켜가지고 소금 만들고. 그 염전을 원래 갯벌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막 양수기로 퍼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갯벌이었던 곳에다 타일 같은 거 깔아가지고 염전 만드는 거라고. 동해안은 연결이 없나요? 그래서 동해안 쪽에는 염전이 없죠. 지형이 평탄한 곳이 기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염전들은 대부분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아무튼 갯벌 표시 이렇게 한다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딱 두 개만 더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제 해안 침식과 관련된 건데,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바닷가 지역에 막 도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방파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해안 지형을 사람이 되게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안위의 흐름 같은 것들이 바뀌고 파랑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해안 지역의 침식이 되게 흔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요즘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동해안 지역인데 파랑이 점점 막 육지를 때리더니만 도로가 막 무너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원래 침식이 별로 안 일어나는 곳인데 그 다음에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해운대 가가지고 와 모래 되게 많다 거기에 있는 절반쯤은 다른 데서 일부러 가져다가 거기다 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그런 바닷물 흐름 같은 게 달라지면서 해운대의 모래가 지금 계속 없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없으면 해운대에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일부러 다른 데 모래를 줬다가 해운대에다 퍼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됐어?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사람 힘이 너무 많이 작용한 거니까 뭐 그냥 알아두면 좋긴 한데, 자 그거 외에 어쨌든 이런 사비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 간단하게만 이런 게 있다더라 이야기만 해줄게요. 자 여기 사빈이 있는데 여기서 연안류가 어떤 이유에서가 너무 강해지면 여기 있는 모래가 다 쓸려 가버릴 거 아니야. 그 연안류를 약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안선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럼 이 당연히 여기 해안가까지 연안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래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뭔가를 쌓아가지고 연안류를 약하게 만드는 시설물, 이걸 그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용어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림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사빈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그로인. 그로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모래 포집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포집기. 자, 포는 우리가 야구 포지션 중에 포수 있죠. 공을 잡는 애들이 포수잖아. 모래를 붙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중 쌓아놓는다는 뜻이야. 모래를 붙잡아 놓는 기능을 하는 게 모래 포집기예요. 자, 이것도 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사구라는 게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비는 바닷물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완전히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에 가까운 곳이고 이 먼 쪽에 있는 육지는 그냥 육지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사구예요. 그러니까 사구는 바다로부터 육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바다와 육지의 중간에 있으니까 생명체도 되게 독특한 것들이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바닷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구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래가 아예 육지 쪽으로 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이 좀 약해지라고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바람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 쪽에 모래가 점점 쌓여가지고 사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모래 포집기라고 한다. 그래서 신두리 해안사구 같은 데 가면은 모래 포집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리고 꼭 석포 가가지고는 얘한테 물 먹여보고. 자, 여기까지 쭉 읽고 정리하시고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뒤에 있는 문제 잠깐 살펴보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화산 지형으로 들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받으면 여기까지 줬을 텐데. 여기까지 줬어요. 지난 시간에 50페이지까지 줬어. 50페이지까지. 일단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 부분 지금 줄게. 너도 줘야 돼, 지원아? 남으면 줄게. 혹시 모자랄 수도 있어서. 네. 여기도 섬이지. 여기도? 자, 여기도 알려줄게요. 그래. 여기도 같은 걸 시험에 잡으면 안 된대. 여기 서울에 있는 큰 섬이니까. 얘들 여의도가 섬이라고 물어보네. 섬이 아니에요? 섬이 섬이 맞아요. 섬 아니에요? 섬 아니야? 섬이야? 여기 섬 맞아? 여기도 섬 맞아. 여기도 섬 맞다. 좀 남네. 자, 보자. 자, 지방에 있는 애들은 뭐 여의도가 섬인지 아닌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궁금해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여의도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쭉 와서 보면은 서울 구간이 있고 진짜 핵심 지역만 가려. 그러니까 얘가 여의도죠. 네. 근데 여의도는 보면 알겠지만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는 물길이었는데 거의 말라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강 물길이 변하면서 생긴 그런 하중도는 아니고 그냥 한강변에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의 힘이 되게 많이 작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또는 이제 잘 되고 있던 게 좀 커진 그런 하중도예요. 일반적인 하중도. 예를 들면 이것도 이게 뚝섬이었네. 이게 노들섬인데 노들섬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강 물길이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냥 어쨌든 한강은 강이 워낙 커서 이렇게 하중도라는 게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한번 보여줄 건데 미리 한번 보세요. 여의도의 이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3.39km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이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가려면 걸어서 거의 1시간 걸려요. 근데 앞에 이야기한 적 있죠? 백두산 천지가 겁나 크다고. 백두산 천지 이 물길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 바퀴 돌려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천지가 한 3배쯤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자, 우리가 해안 지역 문제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해안 지역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요. A는 해안선 안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사빈, 파랑과 연안유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주변에 하천이 없죠. 하천이 없기도 하고 황해안이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모래는 하천이 공급한 거다? 아니면 다른 데서 공급된 거다? 다른 데서 공급된 거다? 그쵸? 주변에 있는 암석이 깨진 게 여기에 와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해안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오각형 모양인데 한쪽에 이렇게 좀 선이 가 있어요. 자, 이건 암석 해안 절벽을 표시한 거예요. 해안 절벽이야.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 지역에 가서 봤더니 예를 들면 절벽 높이가 8m짜리가 있어요. 자, 8m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거의 건물 3층 높이거든요. 그럼 거기 뛰어내리면 죽어.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1대 25,000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등고선 하나가 10m 간격이야. 그러니까 등고선 하나가 10m이기 때문에 만약에 8m짜리 절벽이 있다. 그럼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절벽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해안 좀 중요한 지역이니까 가면 분명히 절벽이 큰 게 있으니까 일반적인 지형도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해안 절벽 해식해. 그쵸? 곧 지역이고 여기가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형도에는 없지만 여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파식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파식대 해안 절벽 해식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는 해안선에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죠. 갯벌 뭐가 만든 거다? 조류. 그 다음 사빈하고 갯벌하고 입자 크기는 어떤 게 더 크다? 당연히 사빈이 더 크다. 그런 정도만 물어봐요. 자, 얘도 답이 뭐 뻔하죠. 동해예요. 동해인데 바다랑 분리된 호수 석포. 그럼 얘는 사주가 될 것이고 여기 바깥쪽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데 얘는 사빈. 사주가 규모가 크면 사빈이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다. 됐죠? 네. 이런 석포는 동해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는 송지호하고 경호만 보여줬지만 속초 자체도 석포에 있어요. 우리 속초 이름 들어봤죠? 네. 그걸 비롯해서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딱히 어디에 있다라고 굳이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지형도를 보고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답 체크해보면 쉽게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 문제도 그냥 지역만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가는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울퉁불퉁하죠. 아까보다는 지형도가 좀 자그맣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표시가 됐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안 절벽.
이거 다 해안 절벽 기후라고요. 해안 절벽. 그 다음에 다는 사빈, 나는 갯벌, 라는 사구. 바다로부터 대략 이만큼이면 100m 정도잖아요. 당연히 100m 정도 떨어졌으면 당연히 바닷물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사구인 거죠. 자,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별거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그 전 수능 문제인데 얘도 쉽죠? 해안 절벽, 갯벌, 그 다음에 석호, 그 다음에 사핀, 사구. 끝.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하나만 눈여겨볼게요. 하나보다 2개 정도 가야 되겠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동해라고 써있는데 지금 황해가 아니라 동해잖아요. 보자. 네. 세연아,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여기 좀 봐. 해안 절벽인데 얘는 지금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것들이 지형도에서는 시스택이에요. 물론 여기 얼마만큼인지 뭐 범위가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부분에는 당연히 파식대가 말로되어 있겠죠. 네.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해안은 당연히 대체로 경사가 급한데 여기 B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C 지역까지 여기 부분을 봤더니 여기는 안쪽에 비해서 등고선 간격이 훨씬 넓죠. 네. 비교적 완만한 지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해안가 지역은 급경사, 그 안쪽에 완경사 또는 평지, 그 안쪽에 또 급경사. 계단 모양이죠. 이걸 해안단구. 여기 B 지역도 해안단구고요. C도 해안단구예요. 해안단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내륙에 비해서 등고선 간격이 넓은 곳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안단구라고 보시면 돼요. 해안단구는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지금 추가로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B나 C에 가면 조개 껍데기나 둥근 자갈이 나온다.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쵸? 했던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D는 원래는 섬이었으나 육지랑 연결된 거다. 아니면 원래부터 육지였던 곳이다. 섬이랑 연결됐어요. 보면은 지금 절벽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절벽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어쨌든 이게 경사가 급한 바위가 있는 건데 얘랑 육지 사이에 봤더니 이렇게 지금 점점점점 모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섬이었으나 이 섬과 육지 사이는 당연히 파랑 에너지가 약하니까 퇴적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주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육지랑 연결된 육계이동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원래부터 육지랑 연결돼 있었다. 사주랑 연결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해발부가 높은 부분이 산 줄기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랑 여기 육지 사이에 점이 찍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원래는 섬이었으나 연결된 것이다. 육계도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점 찍혀 있으니까 4빈이 되겠죠.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너무 뻔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가서도 별로 볼 건 없네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풀어봐. 51페이지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제주도인데 서울 맛있어? 제주도 사투리 안 써요. 제주도 사투리가 옛날에는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썼지. 지금은 다 TV 많이 보잖아요. 근데 대구에는 사투리 쓰는데 제주도에는 사투리 안 쓴다. 일단 제주가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인구 전체가 한 6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한 100분의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로 오면 말로 제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금방 말투가 바뀌어요, 제주 사람들은. 근데 그에 비해서 경상도 사람도 되게 많아서 그다음에 이게 해계문의를 우리나라에 지금 경상도 쪽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게 흠이거나 그러지 않은 거야.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와서도 경상도 출신의 여자들이 서울로 대학을 오면 말투가 금방 바뀌거든요. 여자들은 그렇게 되게 예민하더라고. 경상도 말 자체가 경상도 싸이라는 건 있어도 경상도 아가씨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사투리 거의 안 바꿔요. 그러니까 병원 봤는데. 아? 예외는 너희 아버지? 네. 전체가 예외는 오히려 예외 현상이 있지. 우리 아버지 경상도인데. 너 서울 사람 아니야? 민영은 부산에서.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남자들도 사투리 금방 바꿔요. 서울 오면. 뭐 쉽지가 않은데 이게 친구가 다 똑같고. 이미지가 좀 있고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한 20년 뭐 경험까지 하고 됐고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대하는 그 눈빛 자체가 달라졌거든. TV 안에서도 뭐 부르따기나 우리탕 세밀이나 뭐 소매치기나 그런 건 전부 다 전라도 사투리 주고 있었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해계문의를 경상도 사람들이 주고 있다. 그런 게 있어. 이런 조그만한 딸이 진짜 깜짝 남자야? 오래오래기. 꺼져버리기. 미술학원에서 엄청 안 좋으리. 지금 다 사투리 못 줬다는데 월요일에 누가 월요일에? 금요일은 금요일. 자, 보자. 자, 우리 시간 조금 남았는데 당연히 화산지형 들어갈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전출하면 기출문제 준다고 했잖아. 내일 끝날 때 줄게요. 뭘 안 돼? 내일 안 와. 왜? 내년에 고등학교 사태. 요한이 내일 안 온대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안 줘. 잘한다. 이게 안 풀어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해고 요한이 너는 나한테 일세를 좀 주면 될 거야. 안 사요? 나도 또 가는 거 아니야? 나도 또 네가 안 사고 먹일 수 있을까? 뭐야? 누가 한번 지금 안 됐어? 안 됐어? 왜? 아니 이거 만원 사다. 소주만. 꺼져. 자, 52페이지 볼게요. 52페이지. 자, 우리가 관광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 특수지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뭐 융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 형성 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랑 별로 상관없이 특별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지로 많이 활용되니까 이름은 관광지역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 관광지역에서는 먼저 화산 지형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공부할 거예요. 자, 카르스트 지형은 짧게만 얘기하자면 석회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암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 자, 우리나라에 석회암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끼리 공부할 때 당연히 카르스트 지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회동굴 관광지잖아.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화산 지형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들 이야기할 건데 자, 화산 활동은 언제 일어났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사실 다 일어났지만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 용암이 지표면으로 분출해서 뭔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곧바로 침식을 받으면서 결국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화산 지형들은
중생대, 고생대가 아니라 대부분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지금도 제주도도 계속 깎이고 있는 중이야. 많은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화산 활동은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되게 강조했던 건데 암석이 분포하는 곳은 특징을 잡아서 외워야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화산 활동 또는 이제 분출함 또는 화산함 또는 현무함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제주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아 얘는 화산암이구나, 화산 지역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당연히 화산이죠. 근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여기서 분출한 용암이 여기까지 퍼진 거예요. 이게 다 화산 지형인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 백두산만 다루어요. 백두산 천지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 독도는 작아서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 울릉도 독도 화산섬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 제주도 옆에 보면 우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라도 같은 게 있어요. 이 섬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화산. 역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라 그랬을 때 제주도 주변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거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마라도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휴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휴전선에 걸쳐 있는 얘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행정구역은 철원. 자 앞에서 이야기 한번 했었죠. 철원이 굉장히 추운 동네고 강원도지만 되게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서울만큼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농사를 많이 짓는다. 자 철원에서 나오는 유명한 쌀 이름이 뭐지? 오대쌀. 오대쌀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평지가 있기 때문인데 네.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계곡을 다 메웠어요. 평평하게 메운 거예요. 거기에서 벼농사 짓는 거예요. 여기도 대표적인 화산 지역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위치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기본적인 용어 잘 정리할게요. 자, 이제 지하에서 지표면을 뚫고 용암이 분출하는데 분출할 때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런 형태. 지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압력이 세져서 이렇게 밀고 올라다가 마그마 챔버라는 곳에 모였다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보통 생각하는 화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땅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한 거죠. 구멍을 통해서. 네. 자, 이런 걸 중심 분화라고 부르든지 가운데 중심을 통해서 분화했다 또는 분화구 앞에 분자를 빼서 화구를 통해서 용암이 분출했다 화구 분화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적인 화산 형태인 거야. 근데 얘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요. 좀 독특한 용암 분출 형태를 물어봐요. 자,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균이라는 게 아니라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땅에서 약한 부분, 화가 지질구조. 지질 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질 구조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에 지금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당연히 강한 부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어떤 구멍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틈을 따라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용암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출 형태를 얘 외우세요. 열하 분출이라고 불러요. 열하 분출. 자, 이 열은 우리가 건물에 보면 벽에 금이 가 있잖아. 네. 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금을 뭐라고 불러? 한자말로. 벽에 균열이 나 있다. 그 열이에요. 찢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땅에 있는 균열, 찢어진 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서 용암이 분출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분출하는 용암은 이제 용암도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잘 흐르는 용암이 있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 해가지고 잘 안 흐르는 용암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할까 아니면 되게 묽을까? 묽어요. 되게 묽어서 이 틈을 비집고 나와서 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출한 용암은 이런 화산을 만들지 못해요. 되게 묽기 때문에 그냥 넓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땅을 만들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을
용암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식대 할 때 대가 나왔죠. 대가 무대할 때 대였잖아. 그래서 용암이 낮은 곳을 내어가지고 만들어진 평평한 대지를 용암 대지라고 부르고, 그 용암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올라가 버렸지만 철원 있죠. 네. 자, 철원에 가면 유명한 산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거기 용암이 분출했지만 화산이 폭발했지만 산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넓은 폐가가 만들어진 거거든. 용암 대지 위에서 논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화 분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철원이다. 뭐 제주도, 울릉도 그런 거 설명할 때 열화 분출이란 말 안 쓰거든요. 철원의 열화 분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용암 대지. 되게 묽은 용암이 분출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화구의 종류는 앞에서 여러 번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세계지리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자, 아까 여기 그림 그린 거 다시 살릴게요. 살리면, 자, 땅 속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됐는데 너무 깊숙한 곳이라서 여기서 한 번에 단번에 땅 위에까지 분출하지 못해요. 또 여기 압력이 세지면 마그마가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와서 지하에서 그렇게 깊숙하지 않은 곳에 마그마가 잠깐 모여요. 이런 걸 마그마 챔버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챔버, 창구란 뜻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 마그마가 표시가 돼 있죠. 얘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그마가 아니라 마그마 챔버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그마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규모가 굉장히 큰 화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산가스나 그런 것들도 잔뜩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마그마 챔버가 화산 활동이 끝나면 텅 비기도 해요. 힘차게 뿜어냈더니 여기 부분이 이제 텅 비어버려. 다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어디 봐? 여기 있어요? 어디 봐? 자, 그래서 이 마그마 챔버가 나는 게 있는데 이제 화산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화산은 얘가 화산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또는 여기가 약간 두꺼워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텅 비었으니까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여기 분화구가 형태와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분화구가 얌전하게 식으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분화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화구라고 불러요. 화구? 그냥 분화구에서 분자만 생략한 거야. 그냥 일반적인 화산 분화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가 여기가 무너져 내리면 여기 그림처럼 여기 마그마 챔버가 지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화구는 요만한데 여기에 지금 요만하게 커다란 웅덩이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규모가 되게 커서 화구 뭐 그런 말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분지가 되는 거예요. 웅덩이 중에 되게 큰 웅덩이가 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칼데라라고 불러요. 화구가 무너져 내려서 형성된 커다란 웅덩이를 칼데라라고 하고요. 얘는 에스파냐어로 솥단지라는 뜻이에요. 솥단지, 솥. 그러니까 그릇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 그러니까 분화구가 되게 크다는 뜻이에요. 됐죠? 가마솥. 가마솥. 자, 그래서 화구라는 게 있고 여기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칼데라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뒤에서 복습할 거니까 미리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 백록담을 비롯해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기산 화산들 되게 많죠. 그럼 그 조그마한 화산들의 분화구 있잖아. 걔네들이 대부분 화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백록담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데라는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얘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대로 분지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차지 않고 그냥 커다란 웅덩이로 남아있을 수 있고 분지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물이 들어차게 되면 호수가 되기도 해요. 참고로 백록담에 있는 건 우리가 백록담 있죠? 얘는 호수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고요. 연못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호수는 정말 규모가 커서 정말 거대한 호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칼데라 호는 천지. 그 다음에 칼데라 분지. 얘는
분지인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인데 여기는 대표적인 게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예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칼데라 분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물은 없지만 아까 울릉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놀래고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좋은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그치 인터넷은 아 진짜 어떡하지? 뜨긴 뜨는구나. 이건 대한민국부터 찾나요? 대한민국에서 접속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떠요.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나온 거니까 쭉 확대해서 들어가면 자, 얘가 제주도예요. 네. 자, 참고로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평균 그 경사도 있죠. 네. 그게 제일 완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지만 얘가 되게 완만해가지고 섬 전체가 화산섬이잖아. 네. 그냥 경사가 급한 곳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쭉 확대해 들어갔더니 여기에 봤더니 화산 분화구 보여요? 네. 이쪽 흐릿해지면 뚜렷해지면서 보이죠? 자, 얘는 지금 지형을 한 2배쯤 강조한 건데 한 배로 맞출게요. 구글 대단하지. 없었는데. 다시 하나 얘가 없애면 아까 얘는 높이를 지금 2배로 확대한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백록담이 있는 곳이죠. 한라산 꼭대기거든. 여기 연못 보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연못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화구의 길이를 봤더니 0.59km. 근데 지금 얘가 약간 휴 있잖아요. 지금 밑에까지 길이를 잰 거거든요. 한 500m 돼요. 그러니까 500m면 당연히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천지는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천지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왜? 좀세개다 전 지역 다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뚜렷하지 않고 다른 애는 대부분 훨씬 뚜렷해요. 자, 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천지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천지에서도 거리만 한번 재보자고.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거리를 쟀더니 5.44km죠. 그러니까 지금 지름이 거의 10배 차이잖아. 네. 자, 지름이 10배면 넓이는 몇 배 차이야? 25배 차이. 100배지. 아,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25점. 천지랑 백록담이랑 면적이 100배쯤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웃겨다. 됐니? 자, 나온 김에 자, 울릉도도 찾아갈게요. 네? 울릉도. 여기가 울릉도야. 아리 분지. 여기가 울릉도인데 자, 얘는 지금 뚜렷하진 않은데 더 확대 들어가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여기 부분이 지금 움푹 들어간 거 느껴져요? 네. 여기가? 근데 얘는 이제 그 화구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이쪽 부분도 마저 무너져 내려가지고 완벽한 분지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인데 얘도 지름이 3k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거든. 역시 설명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철원까지만 보고 다시 설명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여기가 양구라는 거 알겠어요? 양구의 그 다른 산인데 여기만 평지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춘천인 거 알겠어? 네.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인데 비교적 평탄한 곳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봤더니 다 산인데 여기랑 지금 이렇게 평평하잖아. 여기가 바로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다 현무암이에요. 어쨌든 철원의 위치, 나중에 군사훈련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국지리 수업을 떠올리면 돼요. 궁금하지 않을 거야. 양구가 침식분들이 유명해서. 됐죠? 넘어갈게요. 자, 거의 끝나간다. 금방 합시다. 그 다음
자, 이제 땅에서 용암이 분출하는데 당연히 용암이 그런 성분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용암 배기를 이루는 그 용암은 되게 잘 퍼지는 거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약간 끈적끈적한 용암이 나오면 넓게 퍼지지 못하고 분화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쌓이겠지. 그럼 화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용암의 종류, 용암의 성격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지구과학스러우니까 절대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석이 현무암이죠. 네. 현무암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제주도죠. 우리 제주도 가봤죠. 네. 자, 제주도는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만만하다. 그리고 한라산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주도 가보면 거의 평지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주도를 이루는 현무암은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되게 잘 흐르는 용암이기 때문에 넓게 퍼져가지고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우리가 현무암은 점성이 작다. 끈적끈적하는 게 적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움직일 동자예요. 흐를 유자예요.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이 크다. 점성과 유동성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무암은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넓게 퍼져가지고 용암 대지나 아예 평평한 땅이나 아니면 경사가 되게 완만한 화산을 이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 과목에서 현무암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요. 보통은 조면암이라 그러는데 현무암이랑 성질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이 경사가 되게 완만한 게 아니라 얘처럼 경사가 급해요. 그럼 얘는 현무암이 아니라 다른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무암을 중심으로 특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화산의 형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비교적 넓게 흘러갔죠. 유동성이 크다, 작다? 크다. 점성은 작다. 그래서 얘가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순상화산이라고 불러요. 순상화산.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얘는 경사가 되게 급하죠. 얘는 영어 벨, 종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걸 종상화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현무암이 아니라 보통 조면암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차피 현무암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네. 됐어? 그래서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 분출할 때 딱 한 번만 분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만 하더라도 크게 5번을 분출했어요. 한라산이. 그래서 처음이랑 나중이랑 용암의 성질이 달라지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경사가 겁나 완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봤더니 한라산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야. 바닷가에서 반대쪽을 보면 여기가 한라산인데. 그러니까 제주도 어디에서나 한라산이 보여요. 근데 애들은 경사가 완만하니까 제주도가 한라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갔다 왔는데. 근데 아무튼 봤더니 여기는 경사가 다시 급하죠. 여기에 지금 백록담이 있는 거거든요. 밑에 부분이랑 여기랑 지금 용암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현무암, 조면암. 그래서 밑에는 순상화산, 위에는 종상화산. 이런 화산 형태를 복합화산이라고 불러요. 두 개가 복합되어 있다. 짬뽕되어 있다. 복합화산. 됐죠? 네. 됐죠? 그래서 나갈게. 이중화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중화산은 뭐냐면 화산 분화구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 일단 화산 활동이 끝나가지고 칼데라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커다란 지금 분화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나중에 화산 폭발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안쪽에서 분화구가 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산 분화구가 하나, 둘,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런 화산 형태를 이중화산이라고 불러요. 분화구가 이중이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울릉도의 나리분지 있죠. 아까 울릉도. 얘가 이중화산 형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귀여운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울릉도가 있으면 울릉도에 있는 이 칼데라 분지 이름이 나리 분지. 동네가 이름이 나리야, 나리. 나리 분지고요. 이 안쪽에 보면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분화구는 없고 그냥 용암만 이렇게 마치 여드름처럼 삐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화산 분화구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봉우리 이름이 알봉이에요. 알봉. 그래서 제 울릉도 가면 나리 분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 위에서 보면 알봉이 보여요. 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뭔지 아냐면서.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중 화산이다. 이중 화산이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화산 지역 딱 마치고 카르스 지역까지 해서 마칠게요. 네. 혹시 질문? 혹시 질문? 아, 봉우리 이름이에요? 자, 얘들아, 다른 거 하긴 좀 그렇고, 뭐 오늘 했던 거 중심으로 이게 위성 사진이랑 아니면 이게 좀 모양들 보여주면서 그냥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얘가 울릉도인데 전체적인 모양을 봤더니 이 지형으로 볼게요. 지도로 보고 봤더니 여기 확실히 이렇게 뭔가 보이죠. 그러니까 울릉도는 여기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진 거야. 근데 얘는 해안가 지역까지 봤더니 평야는 거의 없고 다 극경사잖아요. 그럼 얘는 순상화산이니까 정상화산이다. 동상화산. 그 다음에 여기 날이라고 이름 돼 있잖아요. 이 칼데라가 날이 분진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지름을 재보면 지름이 3.71km. 3km가 넘어가니까 여의도가 큰 거거든요. 이 안에 여의도가 그냥 쏙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날이 분지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화산활동이 끝났어. 근데 나중에 이 안에서 화산활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면 알봉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화산활동이 또 일어나가지고 얘가 봉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분화구가 두 개다. 이중으로 되겠다. 이게 이중 화산인 거예요. 됐어?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보면 좀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있죠? 이게 다 기상화산이에요. 제주도에 무려 36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게 다 기상화산이고 아까 이게 백록담이죠. 이 백록담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600m, 900m 정도 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늘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 워낙 작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물이 좀 찼다가 또는 비가 안 올 때는 말라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있는 것만 놓고 봤더니 이렇게 놓고 보면 66m죠. 우리학교 운동장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높이를 보면은 한라산 높이 몇 미터야? 1950m. 한라산 높이가 1950m거든요. 그러니까 1950m까지 이게 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백록담 한번 보겠다고 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호수는커녕 손바닥만한 위에서 보면 손바닥만 해 보이거든요. 손바닥만한 연못이 있는 거지. 정말 실망이 많이 나는 게 여기 백록담이에요. 안산도 300m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라고? 안산 10m. 그렇죠. 안산은 300m 되죠. 근데 그거 올 때도 막 짜증나는데 1900m 오르고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고 물론 올라가려면 되게 오래 걸릴 시간. 한번 가보고 싶어. 또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데. 쌤 백두산 가봤어요? 백두산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 갈 수 있죠. 물론 가려면 중국 땅 가야 되지. 중국 가서 가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지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알죠?
백두산 천지의 절반 정도는 중국 거잖아. 네. 지금 지도를 그린 사람이 굉장한 애국자네요. 애국자네요. 오, 나라를 역시 다. 사랑하는 거. 뭐라고? 아니, 나라를 백두산 천지.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칠게요. 자, 우리나라에 빙하 지형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빙하 지형이 있다 없다. 아까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뭐 뜨자. 자, 우리 빙기 때 우리 한반도 전체가 빙하로 덮여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북부 지역 중에서 해발구가 되게 높은 곳 있죠. 거기서는 빙하가 당연히 있었어요. 여기 북한 지역에서도 해발구가 되게 높은 곳에 빙하 지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여기 백두산 근처예요. 자, 백두산 근처를 봤더니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곳들이 일반적인 계곡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요. 자, 이런 곳이 뭐냐면 U자곡이거든요. U자곡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빙하가 시작돼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제국의 모양이 지금 이게 지금 V자 아니죠? 네. U자곡이잖아. 네. 그래서 여기 백두산 꼭대기 근처에 이런 식으로 U자곡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보니 계곡 모양이 이래요. 느껴져? 이렇게? 네.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백두산 올라가잖아. 그럼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쪽 길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역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한번 알면 좀 이렇게 말하면 재밌잖아.